나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묵직한 소리가 소외의 시를 가득 채웠고 맞은편에 앉은 오태식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낮게 그러나 뚜렷하게 물었다. 최종 승인 권한은 누구 겁니까? 오태식은 입술을 떨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유리병 너머로 한 젊은 여직원이 보였다. 백나영. 그녀는 떨고 있었다. 아니지. 그녀는 떨고 있는 게 아니었다.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이 심판은 일주일 전 내가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저 은행 로비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72년을 살아왔다. 대한민국 재벌 그룹 한정우 회장. 사람들이 부르는 내 이름이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평생을 체면과 격식, 권위와 예법으로 살아왔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랬다. 학벌, 집안, 재산, 직함, 그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이 가문. 그런데 정작 내 아들 민준과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나는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집안, 학벌, 외모? 아니다. 이번만큼은 다르게 하고 싶었다. 진짜 사람의 품격을 가진 일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변장하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비 내리는 수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때 묻은 모자를 눌렀었다. 손등에 있는 오래된 화상 흉터는 그대로 두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생긴 흉터.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 빛바랜 기계식 손목시계를 찾다. 40년 전 첫 월급으로 산 시계였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좋아. 이제 아무도 나를 한정우 회장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서울 한복판 고급 빌딩 1층에 있는 은행 로비로 들어섰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깔끔한 유리 창구들. 세련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공간이 세련되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람들까지 세련된 건 아니라는 것을. 로비 한편 소파에 앉아 지켜봤다. 직원들의 표정, 고객을 대하는 태도, 눈빛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그때였다. 꽝! 로비 중앙에서 무거운 소리가 났다. 노인 한 분이 쓰러진 것이었다.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었다.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멈춰섰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눈치만 봤다. 누군가 먼저 나서주기를, 책임져 주기를 기다리는 표정들이었다. 창피하다.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비겁해질 수 있나?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창구에서 뛰쳐나왔다. 주저함이 없었다. 일직선으로 쓰러진 어르신에게 달려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어르신의 맥박을 확인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119 신고 부탁드립니다. 담요 가져올 수 있는 분 계세요? 당황하지 않았다. 침착했다. 그러나 따뜻했다.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으세요? 곧 도움이 올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때였다.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다가왔다. 명찰을 보니 오태식 지점장이었다. 오태식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백나영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백나영이라는 이름이구나. 백나영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처치 중입니다. 오태식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러나 날카로웠다. 지금 다른 고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은행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일단 밖으로 모시고. 백나영이 오태식의 손을 뿌리쳤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지점장님,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백나영은 더 이상 지점장을 보지 않았다. 어르신에게만 집중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감동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이미지보다 생명을 먼저 세우는 사람. 저게 진짜 사람의 품격이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르신은 안전하게 이송되었다. 백나영은 창구로 돌아갔다. 손을 털고 제복을 정리하고 다시 고객을 맞이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을 것이다. 지점장에게 지켰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백나영의 창구로 걸어갔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였다. 눈가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미소는 진심이었다. 나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요즘은 앱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글씨도 작아서. 백나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카드였다. 아니, 작은 안내 카드였다. 큰 글씨 안심카드라고 적혀 있었다. 백나영이 카드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은행 올 때마다 이 카드 보여주시면 저희가 큰 글씨로 된 자료 따로 준비해드려요. 그리고 제 창구 번호도 적어드릴게요. 다음에 오시면 저 찾아주세요. 그녀는 카드 뒷면에 손글씨로 5번 창구 백나영이라고 적었다. 나는 그 카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엔 왜 떨리는지 알았다. 감동이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살아온 내가 작은 카드 한 장에 이렇게 흔들릴 줄이야.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기가 아니었다. 백나영이 미소 지었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급하지 않으니까요. 30분 후 통장 개설을 마치고 나왔다. 로비를 나서며 뒤돌아봤다. 백나영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큰 글씨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다. 나는 손등의 화상 흉터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찾았다. 진짜 며느리감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한 번의 선행은 우연일 수 있다. 진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지.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변장한 채로. 그날 밤 한남동 저택 서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큰 글씨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다. 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비서실에서 스케줄을 모른다던데요. 나는 카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너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중이야.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선물이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 백나영이 진짜 사람인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 가문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흘이 지났다. 나는 다시 그 은행으로 향했다.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모자, 빛바랜 손목시계. 거울 속 초라한 노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 화려한 정장과 권위를 벗어던지면 나도 결국 평범한 노인일 뿐이다. 평일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한산했다. 창구에는 백나영 외에 2명의 직원이 더 있었다. 나는 일부러 다른 직원의 창구로 먼저 갔다. 비교하고 싶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다. 질문이 아니라 업무 매뉴얼을 읽는 것 같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 채를 하고 싶은데. 남자 직원이 키오스크를 가리켰다. 저기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기계는 잘 모르겠어서요. 남자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요즘은 다 기계로 하십니다. 저기 가서 천천히 눌러보세요.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안내도 배려도 없었다. 나는 키오스크 앞에 섰다. 화면을 몇 번 만져봤다. 글씨가 작았다. 버튼이 많았다. 일부러 어려워하는 연기를 했지만 사실 일부러가 아니어도 충분히 어려웠다. 5분이 지났다. 남자 직원은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키오스크를 벗어나 백나영의 창구로 향했다. 백나영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어르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놀라웠다. 하루에 수십 명의 고객을 만날 텐데 사흘 전에 한 노인을 기억하다니. 백나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큰 글씨 안심카드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백나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체를 하고 싶은데. 기계는 어려워서요. 백나영이 일어났다.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한번 배우시면 다음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나를 키오스크로 안내했다. 화면을 켜고 하나하나 설명했다. 백나영이 말했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화면 오른쪽 위에 작은 버튼 있죠? 이게 글씨 크기 조절이에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의 글씨가 2배로 커졌다. 와,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
백나영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은 음성 안내예요. 누르시면 기계가 설명해줘요. 그녀는 내 휴대폰도 꺼내달라고 했다. 어르신, 혹시 스마트폰 글씨도 작으시죠? 제가 설정 바꿔드릴게요. 5분 만에 휴대폰 글씨 크기, 아이콘 크기, 심지어 전화 벨소리까지 조절해줬다. 그리고요,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백나영이 작은 안내 카드를 또 꺼냈다. 보이스피싱 예방 5원칙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지갑에 넣어두시고 전화 오면 꼭 확인하세요. 은행이나 경찰이 절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안 물어봐요. 나는 그 카드를 받아들었다. 손이 또 떨렸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친절을 넘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이체를 마치고 창구로 돌아왔다. 나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일부러 3만 원을 내밀며 말했다. 4만 원 드렸는데요. 순간 백나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돈을 다시 세어봤다. 어르신, 지금 3만 원 주셨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분명히 4만 원 드렸어요. 백나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어르신, 혹시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1만 원 드릴게요. 그녀가 자기 돈 1만 원을 꺼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짜다. 고객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자신의 돈으로 먼저 메운다. 나는 손을 내저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3만 원 맞네요. 백나영이 안도하며 웃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가끔 헷갈려요.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다시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갑이 낡았다. 여러 해 쓴 흔적이 역력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돈을 선뜻 내놓는다. 창구를 나서려는데 로비 전체가 갑자기 술렁거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오태식 지점장이었다.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모았다.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귀를 기울였다. 오태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VIP 고객이 온다. 300억 예치하신다는 분이야. 오늘 오후 3시. 모두 정신 차려.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300억. 엄청난 금액이었다. 지점 실적으로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오태식이 백나영에게 다가갔다. 백나영 씨, 오후에 예약된 고객 있죠? 백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3시에 박영수 어르신 예금 상담 예약 있습니다. 오태식이 손을 저었다. 그분 일정 뒤로 미뤄요. VIP 고객 먼저 응대해야 하니까. 백나영의 표정이 굳었다. 지점장님, 박영수 어르신은 일주일 전에 예약하셨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이고요. 오태식이 미간을 찔렀다. 알아요. 하지만 300억이 먼저예요. 이해해요, 백씨? 백나영이 입을 열었다. 저는... 오태식이 말을 끊었다. 이건 지시예요, 백나영 씨. 박영수 고객한테 전화해서 내일로 미루라고 하세요. VIP 고객 응대는 당신이 해요. 그리고 오태식은 돌아섰다. 나는 신문 너머로 백나영을 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10분이 지났다. 백나영이 일어나 오태식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나도 몸을 움직였다. 사무실 문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했다. 백나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점장님, 박영수 어르신 일정은 못 미룹니다. 오태식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뭐? 백나영 씨, 지금 내 지시를 거부하는 겁니까? 백나영이 침착하게 말했다. 기다리시는 분이 먼저입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오태식이 비웃었다. 원칙? 300억 앞에서 원칙을 이야기해요? 당신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백나영이 대답했다. 5년 차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오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백나영 씨, 이번 VIP 유치 실패하면 나도 끝이야. 당신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백나영이 무엇을 선택할까? 백나영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박영수 어르신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짧고 단호했다. 오태식이 책상을 쾅 쳤다. 좋아요. 그럼 책임은 당신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문이 열렸다. 백나영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로비를 나섰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은행 유리창을 바라봤다. 오후 3시가 되었다. 한 노인이 은행으로 들어갔다. 박영수 고객이리라. 백나영이 창구에서 일어나 그분을 맞이했다.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다. VIP 고객은 오지 않았다. 3시 30분이 지나도 4시가 지나도 오태식 지점장이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VIP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갔나보다. 4시 30분. 갑자기 로비에 긴장감이 들었다. 본점 감사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오태식 지점장이 황급히 나와 맞이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팀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지난달 수수료 누락건으로 내부 감사 들어왔습니다. 전산 로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큰 글씨 안심카드를 꺼냈다. 손끝으로 카드를 쓸어내렸다. 혼잣말을 했다. 찾았다. 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오태식 같은 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분명 백나영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수수료 누락 사건을. 내 예상이 맞는다면 며칠 안에 백나영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장이 받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낮게 말했다. 오은행 강남지점. 지난 3개월 전산 로그 백업해도, 특히 수수료 승인 라인 전부. 비서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 하나 지킬 준비를 하는 거야.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한남동 저택 서재. 민준이 들어와 물었다. 아버지, 오늘도 외출하셨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민준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신데요? 나는 돌아서서 민준을 봤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라. 책상 위에는 큰 글씨 안심카드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비서실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있었다. 오은행 강남지점 전산 로그 백업 완료. 나는 보고서를 쓸어내렸다. 혼잣말을 했다. 이제 곧이다. 오태식이 백나영에게 덫을 놓을 것이고 나는 그 덫을 역으로 이용할 것이다. 72년을 살며 깨달았다. 진짜 권력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백나영,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당신이 지킨 원칙이 당신 자신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움직일 시간이다. 이틀이 지났다. 비서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오은행 강남지점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CCTV 일부 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누락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분량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오태식, 그 비겁한 자식. 전산 로그는? 비서실장이 답했다. 그것도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최종 승인자가 백나영 씨로 되어 있는데 승인 시간과 IP 주소가 이상합니다. 백나영 씨는 그 시간에 창구에서 고객 응대 중이었거든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확보한 백업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원본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결심했다. 본점 감사팀에 제보하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비서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백나영 씨가... 나는 말을 끊었다. 내가 직접 움직인다. 다음 날 아침 본점 감사팀이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변장한 채로 은행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비서실장이 보내온 메시지를 읽었다. 감사팀 결론 증거 불충분. 하지만 책임 소재 규명 필요. 백나영 직원에게 합의 사직 권고 예정.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증거를 조작해놓고 책임은 무고한 사람에게 떠넘긴다. 이게 세상이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언제나 밀려난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 과정에서 나도 수많은 사람을 밟았다. 원칙보다는 이익을, 사람보다는 돈을, 정의보다는 승리를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이 한정그룹이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나? 차갑게 식어버린 가족관계, 진심 어린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아들, 격식과 체면으로 가득한 텅 빈 저택, 손에 들린 큰 글씨 안심카드를 봤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내 72년 인생을 뒤흔들었다.
백나영이라는 젊은이가 가르쳐줬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전 10시. 나는 은행 로비로 들어갔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백나영 씨, 결국 사직한대. 합의금은 받는데? 아니, 그냥 나간대. 억울하다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나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다. 백나영의 창구는 비어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백나영이 로비에 나타났다. 사복 차림이었다.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다. 손에는 작은 박스가 들려 있었다. 개인 물품을 담은 것이리라.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을 것이다. 백나영이 창구로 가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동료 직원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말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백나영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한 일에 후회 없어요. 오태식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백나영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백나영이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걸음이 느렸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둘러보는 듯했다. 그녀가 유리문 앞에 섰다. 손을 문에 댔다. 그리고 멈췄다. 나는 일어났다. 천천히 백나영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백나영이 놀라 뒤돌아봤다.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노인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르신. 목소리가 갈라졌다. 백나영이 말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백나영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CCTV도 지워졌고 로그도 조작됐어요. 제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나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다. 백나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르신. 아니, 당신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우입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오태식 지점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님? 나는 오태식을 보지 않았다. 백나영만 봤다. 백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나는 주머니에서 큰 글씨 안심카드를 꺼냈다. 당신이 저에게 이걸 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람의 품격이 무엇인지. 백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며 알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오태식이 다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그제야 오태식을 봤다. 차갑게. 오태식 지점장. 내일 오전 10시 본점 소회의실로 오십시오. 오태식이 얼굴이 굳었다. 무슨? 나는 말을 끊었다. CCTV 삭제건, 전산 로그 조작건, 불법 VIP 로비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태식이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백업 서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나는 다시 백나영을 봤다. 백나영 씨, 내일 함께 본점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백나영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는 큰 글씨 안심카드를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먼저 저를 도왔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날 저녁 비서실장이 물었다. 회장님, 내일 본점 회의실 예약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는 서재 창가에 서서 대답했다.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았네. 이번만큼은 사람으로 사람을 지키고 싶어.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나는 쓸쓸히 웃었다. 변한 게 아니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손등에 화상 흉터를 쓸어내렸다. 40년 전 공장에서 일할 때 생긴 흉터. 그때 나는 가난했지만 정직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돈이 늘어날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나는 사람을 잃어갔다. 민준이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내일 본점 회의가 있다던데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돌아서서 민준을 봤다. 내 며느리를 지키러 가는 거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대체 무슨...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내일 보면 안다. 함께 가자.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 오태식의 비겁함이, 백나영의 결백이, 그리고 나의 선택이. 72년을 살며 깨달았다. 진짜 권력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품격은 살 수 없다. 백나영이 가르쳐줬다.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책상 위에 큰 글씨 안심카드가 놓여 있었다. 작은 카드 하나. 하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카드를 집어들고 혼잣말을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정의가 승리하고 비겁함이 무릎 꿇는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지킨 사람이 된다. 새벽 5시. 나는 정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입는 정식 예복이었다. 거울을 봤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한정그룹 회장 한정우.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권력을 휘두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러 간다. 백나영, 오늘 당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그리고 오태식, 당신의 비겁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준비해. 본점으로 간다. 그리고 덧붙였다. 민준도 함께 데려가. 이제 아들에게도 보여줄 때가 됐다.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진짜 아버지가 무엇인지.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날. 나는 큰 글씨 안심카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오전 9시 30분. 본점 15층 소회의실 앞에 섰다. 민준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면 안다. 내가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이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본점 감사팀장, 인사팀장,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 그리고 창가 쪽에 백나영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백나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십시정각. 오태식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앉으십시오, 오태식 지점장. 오태식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오은행 강남지점에서 발생한 수수료 누락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입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잠깐. 감사팀장이 나를 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USB를 놓았다. 이 안에 지난 3개월간 강남지점의 모든 전산 로그가 들어있습니다. 백업 서버에서 가져온 원본입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감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이건... 나는 말을 끊었다.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전산 로그가 펼쳐졌다. 감사팀장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5분이 지났다. 감사팀장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조작된 로그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원본을 조작했습니다. 감사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본 로그에 따르면 수수료 누락 최종 승인자는 그가 오태식을 봤다. 오태식 지점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오태식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앉으십시오. 오태식이 주춤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다. CCTV 영상이었다. 삭제되었다고 알려진 그 구간. 하지만 백업 서버에는 남아있었다. 화면에 오태식이 보였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오태식이 전산실에 들어가는 모습, 30분 후 그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직후 백나영의 창고 컴퓨터에 원격 접속이 이루어지는 로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감사팀장이 오태식을 쳐다봤다.
오태식 지점장.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오태식이 입술을 떨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회의실을 가로질러 창가로 갔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오태식 지점장. 당신은 VIP 300억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죠. 잠시 말을 멈췄다. 수수료를 누락시키고 그 금액으로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백나영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돌아서서 오태식을 봤다. 맞습니까? 오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더 있습니다. CCTV를 삭제하고 전산 로그를 조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사팀의 거짓 증언까지 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오태식 지점장,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증거인멸입니다. 할 말씀 있으십니까? 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실적을 올리려고.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실적이요? 목소리를 낮췄다. 실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짓밟아도 됩니까? 오태식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백나영을 봤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백나영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백나영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오태식을 봤다. 오태식 지점장. 최종 승인 권한은 누구 겁니까? 오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입니다. 나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창밖을 봤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권력 앞에서 굽히는 사람,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돌아서서 오태식을 봤다. 당신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오태식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백나영 씨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권력보다 원칙을, 이익보다 정직을 택했습니다. 백나영을 봤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감사팀장이 일어나 말했다. 오태식 지점장 즉시 정직 처분합니다. 법무팀과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태식이 무릎을 꿇었다.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오태식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백나영을 가리켰다. 저분입니다. 오태식이 백나영을 봤다. 백나영은 고개를 돌렸다. 받아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오태식에게 말했다. 나가십시오. 법무팀이 연락할 겁니다. 오태식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백나영 앞에 섰다. 백나영 씨, 당신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나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주머니에서 큰 글씨 안심카드를 꺼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백나영이 놀란 표정으로 카드를 봤다. 나는 계속 말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틀렸다는 것을. 민준이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이리 와라. 민준이 일어나 내 옆에 섰다. 나는 백나영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백나영 씨, 우리 아들 민준입니다. 한정그룹 부회장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백나영도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백나영 씨, 복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점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백나영이 고개를 갸웃했다. 본점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만족팀 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백나영이 눈을 크게 떴다. 저는 아직 경력도 짧고.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다. 백나영이 일어나 나에게 90도로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이 지킨 원칙이 당신을 지켰습니다. 백나영이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을 나서며 민준이 물었다. 아버지, 정말 저 사람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며느리다. 평생 찾아 헤맸던 사람이다. 민준이 회의실 문을 돌아봤다. 유리 너머로 백나영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좋은 분 같습니다. 나는 웃었다. 좋은 정도가 아니다. 진짜 사람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다. 본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오태식 지점장 정직됐대. 백나영 씨는 무죄래. 팀장 승진까지 한대.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던데. 나는 로비를 가로질렀다. 직원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평소와 달리 걸음을 멈췄다. 로비 한가운데 섰다. 직원들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로비가 조용해졌다. 오늘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단지 사람을 지킨 것뿐입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이 은행에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실적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정직을 택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이 진짜 금융입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한 직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걸어 나왔다. 차에 올랐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민준아. 예, 아버지. 오늘 뭘 배웠느냐?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진짜 권력은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웃었다. 잘 배웠다. 손에 큰 글씨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다. 이 작은 카드가 모든 것을 바꿨다.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꿨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남동 저택 프라이빗 룸 예약해. 비서가 물었다.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내일 저녁 7시. 손님은 3명이다. 누구십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다. 새 가족이다.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 물었다. 아버지, 내일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민준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백나영, 내일 당신에게 진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달라고. 그리고 민준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72년을 살아서 이제야 안다.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음날 저녁 6시 30분. 한남동 저택 프라이빗 룸. 비서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나는 화려한 장식을 모두 치우라고 지시했다. 꽃은 작은 것 하나만. 음식도 소박하게. 격식을 버리십시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중요한 자리 아니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박해야 합니다. 체면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야 하니까요. 7시 정각.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 긴장됩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긴장할 필요 없다. 편하게 대하면 된다. 문이 열렸다. 백나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연했다. 과하지 않았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백나영이 나를 보고 깊게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손을 내저었다. 격식 차리지 마십시오. 편하게 앉으세요. 백나영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나는 민준을 가리켰다. 어제 본 우리 아들 민준입니다.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민준이 일어나 인사했다. 한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백나영이 고개를 숙였다. 백나영입니다. 어제 뵀습니다.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앉으십시오, 민준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라. 차가 나왔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백나영 씨,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나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주머니에서 큰 글씨 안심카드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백나영의 눈이 커졌다. 이 카드를 기억하십니까? 백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린. 나는 카드를 쓸어내렸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등에 화상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생긴 겁니다. 그때 저는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백나영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돈이 늘어날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저는 사람을 잃어갔습니다. 체면과 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민준을 봤다. 아들과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다시 큰 글씨 안심카드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당신이 이 카드를 건넸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 배려에 있다는 것을. 백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저를 초라한 노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이 진짜 사람입니다. 나는 백나영을 똑바로 봤다. 백나영 씨, 저는 평생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을 몰랐습니다. 백나영이 숨을 멈췄다. 학벌, 집안, 외모, 그런 것들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민준을 봤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백나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민준을 봤다. 민준이와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를 알아가십시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백나영을 봤다. 백나영도 민준을 힐끗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일단 식사부터 합시다. 이야기는 천천히 나누면 됩니다. 음식이 나왔다. 화려하지 않았다. 소박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백나영 씨, 은행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백나영이 수줍게 답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은행에서 무시당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다짐했죠. 나이 든 분들께 존중받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다짐이네요. 백나영이 민준을 봤다. 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다.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있긴 한데 솔직히 아직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다. 격식이 사라지고 있었다. 진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백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꿈이 뭐예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오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나를 봤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나는 목이 메었다. 평생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식사가 끝났다. 나는 백나영에게 봉투를 건넸다. 이건 뭐죠? 나는 답했다. 본점 고객만족팀 팀장 발령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백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건 제가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를 깨우쳐줬으니까요. 백나영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두 개의 큰 글씨 안심카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내 것, 하나는 민준 것이었다. 백나영이 말했다. 회장님과 민준 씨, 두 분 다 앞으로도 이 카드 사용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나는 카드를 들어 올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었다. 백나영이 일어섰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백나영이 당황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두 사람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민준이 무언가 말했고 백나영이 웃었다. 평소 무표정하던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큰 글씨 안심카드를 들어 올렸다. 두 개의 카드. 아버지와 아들. 이 카드가 우리를 연결할 것이다. 그리고 백나영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완성할 것이다. 월요일 아침
본점 15층 고객만족팀. 백나영이 출근했다. 3명 함에는 팀장 백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료들이 축하했고 백나영은 겸손하게 인사했다. 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다. 좋은 선택이셨습니다, 회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네.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민준의 목소리가 설렜다. 백나영 팀장님께 커피 약속을 청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감탄했다. 빠르구나. 민준이 웃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요.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말라고.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잘했다, 민준아. 전화를 끊고 서재 창가에 섰다. 손에는 큰 글씨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다. 72년을 살아서 이제야 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유산은 사람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다. 민준에게 물려줄 것은 회사가 아니다. 이 마음이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마음, 돈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마음, 권력이 아니라 배려를 실천하는 마음. 한남동 저택정원.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가족 모임이 있었다. 나와 민준, 그리고 백나영. 더 이상 팀장님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다. 백나영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회장님, 고객만족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큰 글씨 안심카드를 전국 지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감탄했다. 좋은 일이군. 백나영이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시작해주신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야. 나는 그저 지켜봤을 뿐이지. 민준이 백나영 옆에 앉았다. 자연스러웠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민준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 나영 씨와 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웃었다. 알고 있다. 백나영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좋은 시기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가거라.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저녁 무렵 세 사람이 정원을 산책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백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평생의 방식을 바꾸신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지.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내 인생의 완성이 여기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큰 글씨 안심카드가 놓여 있었다. 나의 것, 민준의 것, 백나영의 것. 작은 카드 3개.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이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72년을 살아서 이제야 안다.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권력은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품격은 체면이 아니라 배려에 있다는 것을. 백나영, 당신이 건넨 작은 카드 하나가 이 늙은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준, 내가 평생 찾던 것을 찾았구나. 진짜 사람을. 나도 마찬가지다. 평생 찾던 것을 이제야 찾았다. 진짜 가족을. 그로 1년 후 한남동 저택 대청마루. 하객들이 모였다. 백나영이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다. 민준이 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주례가 말했다.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민준과 백나영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에는 큰 글씨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이 카드는 가보가 될 것이다. 우리 가문의 진짜 유산이 될 것이다. 예식이 끝나고 백나영이 내게 다가와 절을 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잘 부탁하네. 백나영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 내 어깨를 안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셔서. 나는 아들을 안았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안았다. 그날 밤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는 혼자 정원에 서 있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72년의 인생. 이제야 완성되었다. 체면이 아니라 사람으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배려로. 주머니에서 큰 글씨 안심카드를 꺼냈다. 달빛에 카드가 반짝였다. 나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사람을 배울 기회를.
진짜 가족을 만날 기회를.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끝내 지켜야 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다. 이것이 내가 72년을 살아배운 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다.